더 기프트. 10번째 더 기프트.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나치가 있다. 나치가 있다. 당했던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그런 독한 게 있다. 비늘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희생시킨다. 작년에 나와 오데르는 스위스 로젠을 방문했고, 나는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 중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세계적인 경영자들과 리더십 코치들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이 끝난 후에 열린 자리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한 남성에게 인상을 주었는데 크고 희끗한 거슬머리가 가진 그 남성의 야윈 얼굴은 슬프고 이질적인 눈빛에 의해 지배되어 있었다. 그는 영서에 대해서 내가 한 말들이 특히 서물처럼 느껴졌다고. 그런 날에 갑자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자기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로 나와 시선을 맞췄다. 우리 사이에 뭔가 흘렀다. 우리는 트라우마의 부가적인 피해에 적었던 숨겨진 비밀이 있을 때 이어지는 고통을 말없이 인지했다. 공식 만찬이 끝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하나의 트라우마를 서로가 공유하게 되는 현장이었던 것 같네요. 오드리는 양해를 건 다음에 분비는 만찬장을 넘어 나와 그 남성의 테이블에 갔다. 오드리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이름은 안드레아스이고 절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해요. 우리의 스케줄은 이미 꽉 차 있었지만 오드리가 그 다음날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안드레아스와 함께 조용히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다. 그리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그는 그의 인사의 조각들을 펼쳐나갔다. 첫 번째 퍼즐 중에는 그는 9살이고 아버지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작은 도시의 전시회에 갔었는데, 아들아, 이건 이 도시의 역대 시장들 목록이란다. 아버지가 무거운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제품이 말한다. 헤르만 노이만. 헤르만은 안드레아스의 가운데 이름이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 이름을 톡톡 슬픔, 분노, 열망, 자부심이 뒤섞인 독특한 톤으로 아버지가 말한다. 이분은 내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는 안드레스 태어나기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안드레스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적인 추억이 전혀 없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거나 할아버지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그 대신에 할아버지의 존재에 쓰여하는 곳에는 무거운 침묵만 있었고, 안드레스는 할아버지의 부재가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의 눈빛에 스며드는 어두운 무언가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이때 안드레아스는 너무 어려서 1933년 45년 사이에 독일에서 공식적인 행정직에 임명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9년이 더 흐르고 나서 다음 부하들 조각의 모습을 드러냈다. 안드레아스는 교환학생으로서 칠리에서 1년 공부하고 독일로 돌아오는데, 안드레아스 삼촌은 어린 세월 알코올 정도가 사통 때 얼마 전에 세상 떠났고, 안드레아스는 삼촌의 집에 가서 지하철 창고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안드레아스는 어둑한 창고에 있어서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게 기다리면서 책과 물건들이 들어선 선반을 살펴봤다. 그가 들을 치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대충 짐작해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안드레아스의 눈이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낡은 나무 여행 가방. 안드레아스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1931년 스탬프가 찍힌 칠레 아리카의 세관 스티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행 가방에 달린 가죽 꼬리표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안드레아스가 칠레를 공부하러 떠날 때 왜 가족중에서 아버지도 안드레아스는 매우 불안해졌을까? 안드레아스는 부모님에게 이에 대해서 관해서 물었다.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한 다음에 거실을 떠났다. 어머니는 모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일을 관여하시던 것 같아. 그래서 몇 달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고, 어머니가 말했다. 1930년대 초반 독일은 대단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아마 안드레아스의 할아버지는 다른 많은 젊은 독일인이 그 침체기 동안에 그러했듯이 독일이 아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안드레아스는 그랬음이 분명하다고 자신을 확인하면서 몇 년 후 안드레아스는 또 다른 삼촌에게 그 집의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가족 문서, 수집품들을 살펴봐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하고
직감이 그가 그곳에서 할아버지 과거 관련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말해주었다. 뿌리 깊은 불안을 말해주는 것이 어떤 건 말이다. 안드레아스는 아버지와 삼촌들의 알코올 의존 문제나 그들의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태도가 수치심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느꼈다. 안드레아스는 며칠 서문서도 읽고 물리도 읽고 조금씩 새로운 표현이 조각이 나타났는데 할아버지와 이해되어 꺼내는 칠레 처리 스탬프가 있고 할아버지가 1930년 칠레에 왔다가 30년에 칠레를 떠나다 표기 40년의 불안감으로 되어있는 할아버지 직장에 버려진 전보도 있고 거대한 산업화가 사고로 일한 때 불안감으로 되어있는 집에 자전거들과 물건을 다 치웠니? 전부에 이렇게 적혀있고 정저 할아버지 서명이 있었다. 기이한 메시지였다.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는 발신한 주소를 읽었는데 정저 할아버지 마르세유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에서 메시지를 할아버지에게 보냈다. 정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나치 텔렉스 기계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을까? 왜 할아버지는 게슈타포 본부로부터 사적인 메시지를 받았을까? 안드레아스의 가족은 나치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안드레아스는 계속 문서들을 쳐보다가 집안 친구로부터 온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정저 할아버지가 전시에 프랑스에서 철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서 타고 있던 군용차가 지뢰밭을 건너다가 지뢰가 터져서 사망했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였다. 지뢰밭 어떠한 유품이나 신문 증명 또 물품도 폭발해서 찾지 못했다. 또한 안드레아스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견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남부에 있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쓴 편지였다. 어떠한 재판이 남고 있지 않고 가족 과거의 빈칸들을 채우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안드레아스는 전쟁 후에 조부모가 살았던 지역에 기록 보관소와 접촉했다. 마침 안드레아스는 얇은 파일을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반 페이지 연대표가 1927년 할아버지는 20세였고 나치 돌격대에 가입했다. 나치 돌격대는 나치 당의 최초의 불법 무장단체로 청군을 통해 돌을 던지거나 도시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히틀러가 주권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안드레스 노이만 전 할아버지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세포는 그분의 세포에서 생겨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결과의 사물이죠. 안드레스가 말했다. 안드레스는 자기 정신에서 근간이 훼손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시기에 그 우주의 세력이 경제적으로 피폐한 독일 동부 지역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 독일인들이 캠니스에서 이주민들을 뒤쫓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자행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운데 이름을 헤르만에서 빌리어스로 공식 개명했고 질베른의 8일간의 세계일지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인 빌리어스 포우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안드레아스는 어린 시절 이 책을 읽으며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 개명을 한 일은 자신의 할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르는 행동이었고 할아버지의 부정행위와 개인적인 연결을 끊어내려는 행동이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전쟁 범죄자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끝없는 수치심. 만약에 당신이 독일이라면 혹은 후투족이라면 아르파헤이트나 대장학살이나 또 부정을 후손이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사실을 꽉 쥐고서 다닐 건가요? 당신 자신이 후손에게 물려준 유산이 뭔가요? 당신은 계속 과거의 보존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해방해줄 방법을 찾고 싶은가? 유럽에 함께 여행을 가기 전에 나는 내 첫째 딸이 이 질문과 관련하여 얼마나 분통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와 오드리 모두 오드리의 인연기 동안에 나의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 오드리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관에서 배웠고 벨레에게 물었다. 벨레는 오드리에게 내가 아우슈비츠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분명해졌다. 오드리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어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진실은 비밀로 남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오드리는 나의 역사가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쩔 줄 몰라했다. 오늘은 나의 고난과 벨로의 고난이 자신의 DNA에 전제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트라우마의 짐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오랫동안 오드리는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책, 영화, 박물관 행사들을 피했다. 신비한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반응한다. 그것을 저항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친다. 같은 비극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안드레스와 오드리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잔혹한 진실에 대해서 쏟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닌 채 앞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했다. 아이들을 나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 말고 나는 과거 여선의 더 커다란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못했다. 1980년 초에 한 14세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다. 그 남자애는 법정에서 명령의 심리치료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고 갈색 셔츠를 입고 갈색 부츠를 신고 그 아이는 테이블 팔꿈치를 기댄 채 소리로 일정 연설을 했다. 미국을 다시 백인들의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유대인, 흑인, 멕시코, 동양인을 죄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분노가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녀석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누군지 아니? 내 어머니는 가스실에 돌아가셔서 이 양손을 뻗어 녀석의 목을 자르시던 거겠다고 생각한 찰나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내 안의 광신자를 발견하라. 말도 안 되는 생각했다. 나는 광신자가 아니야. 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이민자야. 나는 증오 은재의 부모님을 잃었어. 나는 볼티모어 공장에서 흑인 미국인 동료들과 연대하기 위해 유색인 정용 화장실을 사용해서 나는 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거리를 행진해서 나는 광신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편견을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손을 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난을 손에서 놓고 윤미를 택하는 것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몸을 부르기 위해서 다정함을 최대한 끌어모은 채 그의 눈을 들어보면서 말했다. 더 말을 줄 수 있겠니? 그것은 수염의 작은 몸짓이었다. 그 아이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 아이의 인간성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몸짓은 이 아이가 자신의 외로운 유년기 부모의 부재, 심각한 방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털어놓기에 하기에 충분했다. 이 아이를 듣고 있자니 이 아이가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한 것은 증오심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 바로 관심, 애정, 인정이었다. 물론 이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은 잘못된 영역이 뿌려놓은 부와 지향의 씨앗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 될 뿐이다. 나는 이 아이를 증오해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혹은 다른 버전의 피난처와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나는 그걸 이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 아이가 계속 형편 범죄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이 아이가 나와 같은 누군가를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걸어 들어왔다가 기분이 더 부드러운 채로 상담실을 떠났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치조차도 신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이 남자아이는 내게 선생님의 역할을 했고 비난을 이연민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택관이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공동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사랑을 실천한 그 선택관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다. 세계의 곳에서 80년이 다시 도래할 기미가 보인다. 내 증선자들은 세상이 편견과 증오에 지배되지 않도록 여전히 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나는 그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만약에 내가 헝가리계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계 비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조건에서 만약에 내가 히틀러가 오늘의 독일은 내일의 전세계라고 선언하는 연설을 들으면 어땠을까? 나 역시 히틀러 청소년 단원이나 강제 수용소의 모청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전부 나치의 후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나치가 있다. 자유는 선택을 의미한다. 매 순간 우리는 내면의 나치를 향해 손을 뻗을 것인지 내면의 간디를 향해 손을 뻗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내면의 나치는 우리의 일부이며 연민을 누리고 비난을 퍼붓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내면의 야채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며칠 전에 나는 화려한 컨트리 클럽에서 모두가 각자 엄청 멋져 보이는 그래서 대화를 했다. 오늘날 저녁에 차바드에서 강연을 했는데 동료 생존자 한 명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물었다. 아버지 시부치에서 왜 그렇게 쉽게 힘들겠나요? 왜 쟁하지 않았나요? 그는 목소리 높였다. 나는 만약에 내가 모처빈과 싸우려 했다면 그 즉시 총살을 당했을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항 나를 해방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나는 나머지 인생을 놓쳐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순간 나는 내가 과거에 내 선택을 옹호하려 했으면서 그의 소동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가? 아마 이 순간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남성의 연미를 보일 기회일지도 몰랐다. 내가 말했다.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난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희생시킨다. 처음 만났을 때 알렉스는 자기 연민을 향해 여정을 걷는 상태였다. 그녀는 내게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분노 레이스지라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게 제가 잘하는 방식이에요. 알렉스가 말했다. 아버지는 분노였죠. 어머니는 사랑이었어요. 알렉스의 아버지는 경찰관이니까 얼굴에서 그런 표정 갖다 치워. 짐이 되지 마. 절대 감정을 보이지 마. 항상 괜찮은 것처럼 행동해. 실수는 용납 못해. 분위기에서 알렉스와 남동생을 키웠다.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가득 찬 상태로 퇴근할 때가 많았다. 항상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스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게 네가 문제가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저 자체에 아버지를 화가 나게 했다고 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책망받고 비난받는다는 느낌은 알렉스에게 매우 뿌리 깊은 내면화된 나머지 알렉스는 성인임에도 매장 직원에게 높은 선반에서 무릎을 내려 물건을 달라고 부탁하는 조차도 두려워했다. 알코올, 억압, 걱정, 두려움에서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에 상담했을 알렉스는 자신이 술을 완전히 끊은 지 13년이 되었다고 말했고 20년 넘게 몹시 힘든 응급의 차려와 배차 업무를 그만뒀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따뜻함, 안전함, 친절함을 구현하고 가족평화 유직원으로 복무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신 아이들과 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놓았다. 최근에 부모님과 캠핑을 떠났을 때 알렉스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온갖 부정적인 논평들을 의식했다. 옆자리 사람들이 그들의 개별 텐트 자리를 정리하고 짐을 꾸리고 있어서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죠.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가장 불쾌한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스피너 수업을 듣고 싶어지거나 겁이 나서 우리는 모두 희생자들의 희생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 그리고 증오하는 법을 자라면서 배운다. 무엇을 향해 손을 뻗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유해하고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줄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다. 그리고 증오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란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뭔가? 우리는 우리 선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물려줄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잘 사는 삶의 레시피를 적어보라.